공중보건 심화이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본이론 수업 마무리하고 심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기본이론을 아예 안 했거나 또는 기존에 공부를 안 하고 처음 심화 수업을 들어왔다 라는 분 혹시 계세요? 안 계세요? 다 공부를 했었거나 기본 이론을 들었거나. 자, 심화 이론 수업은 이제 미리 제가 처음에 강의에 대한 안내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 이론에서 내용 전체적인 거 100%를 다 한 상태에서 심화 이론에서 내용 요약 정리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 아주 빈출도가 높은 것들 위주로 해서 핵심을 요약해서 정리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은 거의 우리가 공중보건이 50강 정도가 넘어가는데 심화 이론 같은 경우는 한 반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에서 했던 거 내가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교재에 없는 내용 중에 좀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추가되는 내용들은 빈출도가 높거나 시험에 꼭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교재 안에 우선 출제가 가능하거나 출제된 적이 있거나 하는 것들은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는데 어쩌다 한번 나온 적이 있거나,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건 새로운 유형의 문제로 나온 적이 있거나, 근데 그랬는데 뭐 혹시라도 더 나올 수 있다던가 또는 한쪽 분야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것들, 자주 빈출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점점 깊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추가되는 내용들이 약간씩 있을 거예요. 그리고 법규, 각각의 파트 중에서 핵심 내용들에 대한 법규 있어요. 교재 뒤편에 이제 파트별로 들어가 있는 법규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 혹시 그리고 지금 이제 실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동영상 강의로 만약에 1월달, 2월달 이후에 수업을 들으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강의 맨 마지막에 혹시라도 제가 추가로 그 사이에 변경되거나 또는 뭐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동영상 강의 끝나고 마지막에 추가 강의를 더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 교재에 대한 교정표 올라갔을 거예요. 교정표 확인해서 혹시 수정된 내용들 확인하시고, 법이나 정책이나 좀 중요한 내용 중에 바뀌는 게 있으면은 학습 게시판 통해서 또 추가로 올라가니까 그런 내용들도 틈틈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론 들어가 볼게요. 제가 두 가지 자료를 계속 나눠드리는데 하나는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거 사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좀 핵심을, 포인트들을 뽑아서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면서 그래 이런 내용들 점검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건데 애초에 공부를 이렇게 정리된 요약된 내용만 가지고 공부를 해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딱 말씀드리면 한 80점? 까지는 무난하게 맞을 수 있지만 우리가 빠뜨리고 가는 내용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공무원 시험은 어차피 내가 최고점을 맞아야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요약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지는 않는 게 좋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자, 수업 들어갈게요. 우리 공중보건 처음에 했던 내용이 그 공중보건에 대한 정의였죠. 윈슬로우의 정의. 자, 그래서 윈슬로우라는 교수는 1920년에 이 공중보건에 대해서 누가 노력을 해서, 지역사회가 노력을 해서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세 가지 목적이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 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이고 과학이 바로 공중보건이다라고 정의를 하면서, 자, 이 지역사회가 조직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느냐, 환경위생관리, 전염병관리, 보건교육, 그리고 의료 간호서비스 조직화인데 뭐에 대한 조기 발견, 예방적 치료, 전문적인 치료에 대한 게 아니라 조기 발견이나 예방적 치료에 대한 의료 간호서비스 조직화, 그리고 사회제도 발전이라는 5가지의 노력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3가지 목적, 5가지 노력에 대한 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 다 하시고, 이어서 쭉 가면은 우리가 공중보건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공중보건의 대상이다라고 하면 누구예요? 지역사회 또는 지역사회 주민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WHO에서 제시한 공중보건 사업을 위한 3대 핵심 원칙이라고 하면 3가지: 참여, 형평, 협동이 있었어요. 참여는 뭐예요? 누가? 지역사회 주민이 공중보건 사업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한다라는 거. 형평, 지역사회 주민에게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사업이 배분이 돼야 되고, 협동, 누가?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 인력이나 팀들의 협조, 부서 간의 협동이 필요하다라는 3가지의 원칙을 제시를 했어요. 자, 이러한 공중보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의 수단으로 앤더슨이 제시한 공중보건 사업 수단 3가지 하면은 서비스에 의한 봉사행정, 법규에 의한 통제행정, 교육에 의한 조장행정이다. 자, 서비스에 의한 봉사행정이라는 거,
국가가 국민들에게 봉사를 한다라는 건 뭘 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국가가 개입하고 간섭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봉사라고 했고, 자, 법규에 의한 통제 행정이다. 법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통제적 역할을 하고, 교육에 의한 조정 행정이다. 지역사회 주민들을 교육을 해서 스스로 건강 행위를, 건강을 위한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 세 가지를 제시를 했고요. 19세기 애시튼과 세이모어의 공중보건 변천 4단계를 보면은 산업보건의 시기가 19세기 중반이라고 했어요. 19세기 중반이라고 하면은 1800년대 중반쯤에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다양한 노동자들, 인구 집단의 건강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에드윈 체딕이 열병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1837년, 38년 그 사이에 열병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자, 그걸 통해서 이제 보건정책조사위원회가 설립이 돼요, 영국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노동자 위생상태 보고서를 1842년에 발표를 했죠. 자, 그걸 통해서 그 보고서를 계기로 영국에서 최초로 공중보건법이 언제 1848년에 제정이 되고, 그에 의해서 공중보건국, 지방보건국이 설치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공중보건 과 관련된 이제 다양한 역할들이 진행이 돼서 공중보건 사상이 싹튼 시기를 우리가 여명기라고 하는 이유가 그 1840년대 그 말에 이제 있었던 이 사건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시기가 지나가서 1870년대로 들어가면은 공중보건 역사 중에 언제예요? 여명기로 들어가는 거죠. 70년대 이후로 들어가서 70년대, 80년대 주로 활동했던 공중보건학적 역사적 인물들이 누구예요? 파스테르, 호우 같은 사람들이 다양한 병원균을 발견을 해내면서 그렇게 어떤 위생관리 이런 것보다 뭐해? 병원균이니까 이걸 예방하기 위한 것. 그래서 예방 백신이나 예방접종이나 개인위생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넘어간 거죠. 그래서 공중보건 사상이 싹 트다가 개인위생의 시기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한 의약품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감염병들을 어느 정도 정복을 하게 되는 시기가 이제 그 뒤로 쭉 이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중보건과 관련된 내용들은 더 침체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러다가 1974년 랄룬드 보고서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로는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감염병은 어느 정도 정복이 됐는데 뭐가 문제예요? 만성질환이 크게 문제가 되면서 의료비 지출이 국가의 의료비 지출이 더 커지더라.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결국은 예방이 중요하구나, 관리가 중요하거나, 그래서 신공중보건의 시기로 넘어가게 되고, 자, 이러한 질병을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넘어가는 게 신공중보건의 시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변천이 있었고, 자, 넘어가서 우리 보건사업을, 그래서 이제 공중보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업에 대한 기획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자, 기획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제 기획팀의 조직이 처음 나오는데, 보통 시험 문제 순서를 낼 때 기획팀 조직이 먼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보건소에 이제 보건소에서 보건 사업을 하고자 한다라면 뭐예요? 이미 보건소가 이제 보건소의 그 공무원들이 기획팀이 된 거고, 그들이 보건 사업을 진행할 때 뭘 먼저 해야 된다? 지역사회 현황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된다. 자, 보건소장으로 이제 새로 발령받은 보건소장이 그 팀들과 함께 보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현황을 먼저 분석을 해서 그걸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우선순위 결정됐으면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로 이어진다. 자, 우리가 요거랑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중에 공부를 다 하고 나면 많이 헷갈려하고 시험 볼 때도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보건행정 마지막 파트 보건행정에서 기획의 과정이 있었고 정책의 과정이 있었던 거 기억나요? 기획의 과정에서 제일 처음 뭘 했었는지 기억나요? 기획이나 정책이나 다? 뭘 했었지? 뭘 했는데, 그쵸? 문제인지가 항상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보건 행정에서 실망해. 생각했던 게 아니었어. 그래서 우리 기획을 한다, 저 행정학적으로 들어갔을 때 보통 처음에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문제인지예요. 문제를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상황 분석을 해요. 거기에서는 보통 보면은 문제인지가 처음에 나오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상황 분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뭐 대안 설정하고 선택하고 집행하고 평가한다. 그것까지는 안 적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여기에서는 현황 분석이 먼저 나오는데 기획이나 정책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문제인지 목표 설정, 상황 분석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이 딱 나왔을 때 학생들이 이게 이 시험 문제가 요 순서를 물어보고 있는 건지 요거를 물어보고 있는 건지를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실제 문제를 우리가 이제 풀면서 이건 뭐에 대한 문제인지를 좀 파악을 해 가야 되는데, 만약에 보기 중에 우선순위 결정이 있다. 우선순위 결정이 있다. 무조건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문제인지라는 게 먼저 나왔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지 뭐 이미 정해진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그 정해진 문제를 명확하게 인지해서 목표 설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문제가 뭔지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예요.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그러니까 현황 분석의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다 확인을 해보고 그 중에서 우리가 뭐부터 해결해야 되지? 보건 사업이니까 이런 거고, 기획이라는 것은, 기획이나 정책은 어떤 정해진 사안이 있어요. 이게 심각하구나,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겠구나가 먼저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정해진 문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한 게 먼저 나왔다, 보기 중에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라면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할 건데, 조사를 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뭐가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지를 결정을 해야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포인트로 잡아주시면은 문제 풀 때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실제로 시험 볼 때. 자, 그래서 우선순위 결정이 들어간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결정했으니까 이게 결국은 뭐예요? 문제의 인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지? 이걸 결정한 다음에 목표를, 그럼 여기부터 생각하면 이제 똑같죠. 근데 여기에서 왜 상황 분석이 없냐? 여기에서 이미 다 했어요. 여기에서 할 것까지. 보통 일반적인 기획이나 정책에서 말하는 상황 분석이 뭐냐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이 문제고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이런 걸 조사하는 게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선 이미 이 현황 분석을 통해서 그런 지역사회에 가지고 있는 건강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고, 지역사회의 뭐 인구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지역사회에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뭐가 있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대응 능력은 어떤지, 이런 걸 현황 분석에서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 문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은 뭐가 있고 어떤 걸로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 상황 분석이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대안을 만들기 위한 상황 분석이, 여기에서 상황 분석은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상황 분석인 거고, 여기에서는 문제를 확인하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원까지 다 확인하는 현황 분석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특히 보건 문제와 관련돼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는 게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기법, 그리고 BPRS 기법이 가장 대표적이었죠.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기법은 유병도, 심각도, 난이도, 관심도, 누구의 관심도? 주민의 관심도예요. 만약에 뭐 전문가의 관심도라던가 또는 기획팀의 관심도라던가 그러면 다 틀린 거고, 주민의 관심도,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각각의 점수를 1점부터 4점까지 부여한 다음에 다 곱해서 점수가 제일 높은 게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 그래서 이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선 여기에서는요, 그래서 유병도라는 거, 뭐 심각도, 난이도 이거 어떤 식으로 평가할지에 대한 기준도 딱히 제시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유병도, 심각도, 난이도, 관심도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상대적인 중요도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는 거. 그냥 다 똑같이 1점부터 4점이에요. 그쵸? 자, 반면에 BPR 기법이라고 하면은 BPRS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할룸과 피켓의 우선순위 결정 기법이긴 한데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BPR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기법으로 할 때는, 자, A는 문제의 크기, B는 문제의 심각도, C는 사업의 효과인데, 자, 각각의 점수를 0점부터 10점까지 부여한다. 자, 근데 문제의 크기는 만성질환은 유병률로, 급성질환은 발생률을 사용해서, 문제의 심각도는 문제의 긴급성, 중증도뿐만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까지 다 고려를 해서, 그 다음에 사업의 효과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가능성에 대해서 0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부여한 다음에 A 플러스 2B니까, 자, 얘는 0에서 10점 그대로 주는 거고 얘는 뭐예요?
곱하기 2를 했으니까 2배를 더한 거죠. 똑같이 여기도 5점, 여기도 5점이라고 했을 때 얘는 5점만 반영이 되지만 얘는 결국 10점이 반영이 되는 거죠. 거기에 C를 곱해버리기 때문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C가 되겠죠. 그래서 사업의 효과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내용이 BPR 기법이죠. 여기 지금 여러분들 자료에 넣고 요거는 교재에 있는 거니까 그냥 같이 한번 보면은, 근데 그렇게 해서 BPR 기법의 연장선이에요. BPR로 해서 했는데 그걸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OPR이라고 해서 BPR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BPR 계산하고 난 다음에 실제 그러면 그 사업이 과연 실현 가능하냐,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요걸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그 장기적인 계획이 아주 장기적이거나 또는 그 BPR 기법으로 했는데 우선순위가 잘 결정이 안 돼요. 비슷해요. 그럴 경우에는 이 펄 팩터라는 걸 이용해서 OPR로 하게 되는데, 펄 팩터 5가지는 사업의 적정성, 그래서 업무 범위가 적절한지, 경제적 타당성은 있는지, 수용성,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인지, 자원은 충분한지,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얘를 어떻게 하냐면 각각 0에서 1점을 부여를 해요. 얘를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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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이다. 그러면은 그냥 그러고서 얘네들을 다 곱해요. 그러면은 얘는 전체 점수가 1이 나올 거고,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라도 0이다 라고 하면 0이 나오겠죠. 곱하기 0을 해버리면은 결과가 0이에요. 뭐예요? 사업이 가능하지 않다예요. 그래서 이 펄 팩터는 뭐가 더 중요해라는 개념은 전혀 없어요. 실현이 가능하냐 못하냐의 개념이에요. 단순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걸 계산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D라는 걸 곱하는데, D는 얘네들을 0점 또는 1점으로 계산을 해서 곱해요. 그러면 답은 딱 2가지밖에 없죠. 하나 0점 아니면 1점이에요. 그리고 0이면 실현 불가능해, 1이면 실현 가능해 라는 거에 결론을 부여하는 게 OPR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D라는 팩터는 펄 팩터라고 해서 이렇게 5가지 업무 범위의 적절성, 사업의 적정성이라고도 하고요. 경제성, 경제적 타당성, 수용성, 그리고 충분성이라는 건 자원 확보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적법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 자, 하나 더 보고 갈 건데, 여러분들 자료로 나갔고요. 요게 가끔 제가 주로 이 황금 다이아몬드 기법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 할 때 계속 해드렸던 내용이고, 원래는 이제 보기 정도로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시험 문제로도 얘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좀 더 내용을, 요거는 이제 좀 더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황금 다이아몬드 기법, 아이고, 그림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그려서,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 글씨 안 보여도 괜찮아요. 다이아몬드를 그려서 하는 방법인데, 이게 어디에서 처음에 했던 거냐면 메릴랜드 주, 미국의 메릴랜드 주에서 자기네 지역사회 문제를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려고. 근데 지역사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어요. 저출생아, 출생 문제, 유방암 문제, 뭐 살인 문제, 에이즈 문제, 폐암, 비형간염, 영아 사망, 심장질환, 결핵, 매동, 이런 다양한 보건 문제가 지역사회 안에 존재해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럼 뭐 먼저 우선순위를 결정할까? 이걸 단순히 앞에처럼 뭐 유병률이라던가 심각도라던가 효과성 이것만 가지고 본 게 아니라,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그린 다음에 요쪽 요렇게 자, 여기가 나쁨, 여기가 그냥 보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사하다. 여기가 좋음이에요. 나쁨, 가장 윗줄이 나쁨, 보통, 유사하다. 좋은, 우리가 좋은 건데 뭘 비교하냐면, 예를 들어 서울시라고 할게요. 서울시의 그동안 말이 어렵게, 유방암. 서울시의 유방암 발생률을 5년 동안을 쭉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의 유방암 발생률을 쭉 추이를 확인을 해요.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국의 추세보다 우리 서울시가 안 좋아요. 그럼 맨 위로 가는 거예요. 전국의 추세랑 우리 추세랑 비슷해요. 그럼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라인, 안 좋다. 그럼 이 라인으로. 비슷하다. 그럼 요 라인으로. 그 다음에 좋다. 전국의 유방암 발생률보다 우리가 더 적어요, 발생률이. 그래서 우리가 좀 상태가 좋은 거야.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셋 중에서 만약에 나쁨이 나왔어. 유방암에 대해서 우리가 나쁨이 나왔으면은 요 라인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에서의 5년간 변화를 봐봐요. 5년 동안 추이를 쭉 봐봤더니 5년 동안 점점 좋아지고 있다, 비슷하다, 나빠지고 있다라는 경향이 나올 거 아니에요. 5년 동안 추이를 보면은. 그래서 했는데 5년 동안 점점 나빠졌다 라면은 여기로 들어가요. 나빠졌다 라면 여기. 비슷하다 라면 여기. 그
그다음에 좋아졌다라면 요 라인으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유방암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전국 대비 서울시가 안 좋아. 그럼 여기고, 그 다음에 5년 추이를 봤더니 점점 악화되고 있어.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 라인에. 그럼 걔는 얘네 둘이 만나는 여기에 유방암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요인 하나로 예를 들어서 뭐 결핵 발생률을 비교를 해봤어요. 전국의 결핵 발생률과 서울시의 결핵 발생률을 비교를 해봤더니 비슷해요. 그러면은 여기 저 가운데 라인에 들어가겠죠. 여기에.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의 결핵 발생률을 5년 동안 쭉 추이를 봤더니 큰 변화 없이 비슷해요. 그럼 여기 들어가겠죠? 그럼 얘랑 만나는 여기에 결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서울시랑 전국을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의 변화 경향을 살펴서 여기 어딘가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했을 때, 자, 전국이랑 비교해도 나쁘고 우리 지역에서도 나쁘면 다 여기 들어가요. 그럼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문제는 뭐겠어요? 여기가 바로 1순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요 두 번째 칸, 요 줄이 2순위가 되는 거고 3순위, 4순위, 5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그려서 그러면 네모를 이제 다이아몬드로 그려서 제일 요쪽은 나쁨, 보통, 중간, 나쁨, 보통, 나쁨, 보통, 좋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데, 그걸 누구랑 우리 지역이랑 전국을 비교하고 또 우리 지역의 과거와 지금 변화 추이를 비교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황금 다이아몬드 방식이라고 하면요,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처음 했던 방법인데, 상대적 크기, 보건지표의 상대적 크기,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또는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어떻지, 이런 비교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 크기와 변화의 경향이죠. 그래서 여기서 상대적 크기라는 것은 다른 지역과 우리 지역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거고, 변화의 경향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얘가 아주 나빴지만 그래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지, 좋았는데 나빠지고 있는지,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런 경향을 이용을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을 황금 다이아몬드 방식이라고 불러요. 자, 우선순위 결정하는 주요 건강 문제를 먼저 결정을 한 다음에 그 건강 문제와 관련된 질병 이환율, 사망률, 변화 경향, 이것을 그 지역, 미국 전체와 비교해서 그 주가, 메릴랜드 주가 좋은지, 같은지, 나쁜지를 구분하고 그걸 다이아몬드 상자에 표시한 거죠. 자, 1순위 사업은 미국 전체에 비해서 주의 지표가 좋지 않고 변화 추세가 나쁜 그런 경우, 변화 추세가 나쁘다라는 것은 과거랑 비교해 봤을 때 점점 안 좋아지고 있으면서 그 지역, 그 나라 전체랑 비교해도 나쁠 때 가장 1순위 보건사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그 자치단체별로 건강지표, 그 지역별로의 어떤 건강지표에 대한 조사가 확보가 가능하고 과거 추세를 알 수 있으면 쉽게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심각도가 얼마나 높은지, 사업을 했을 때 효과성은 있는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통계 지표만 있으면 비교해서, 데이터 비교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면서 요거 특징, 형평성을 추구할 수 있다. 전체 지역과 우리 지역을 비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문제를 전체에 어쨌든 비슷하게 가게는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형평성 추구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 결정 기법 중에서 상대적인 크기나 변화 경향을 알 수 있는 기법이 뭐냐라고 하면 그것은 이 황금 다이아몬드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됐으니까, 우선순위 결정됐으면 목표를 설정해요. 그래서 목표는 스마트 기법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스페시픽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이어야 하고요. 미저러블, 측정 가능해야 하고, 그다음에 어프로프리에이트, 적절해야 돼요. 사업 목적에 맞아야 한다. 그리고 리저너블, 실현 가능해야 된다. 합리적이어야 한다. 타임 리밋, 기한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언제까지 달성할 것인지, 목표가 갖춰야 될 스마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서치만과 미국 공중보건협회 평가 항목인데, 우리 공중보건 교재에는 그 기준들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치만 하면은 기준이 뭐였어요? 업무량,
업무량 평가, 그 다음에 성과 평가, 그리고 성과의 충족량, 효율성, 그리고 업무 진행 과정 이렇게 5가지를 평가한다라고 했었고, 미국 공중보건협회는 사업의 그래서 사업의 적합성, 사업의 충족성, 사업의 효과성, 사업의 효율성, 사업에 의한 부수적 효과가 있었는지까지 5가지. 그래서 이제 주로 얘네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다음 중 서치만의 보건사업 평가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위주로 나왔지만, 보건행정 쪽에도 이게 똑같은 내용이 있고요. 보건행정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는 설명해놓고 요거에 대한 평가가 뭐 평가하는 거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우리 공중보건에서도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은 먼저 업무량을 평가한데 여러분 자료에 나가 있죠. 자, 업무량 노력 평가예요. 업무량, 실제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업무량이 있었는지, 노력을 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결핵 환자 발견 사업을 하는데 방사선 촬영을 몇 명 했느냐, 이게 업무량이 되는 거죠. 보건간호사가 가정방문 사업을 하는데 가정방문 사업을 몇 건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업무량, 노력을 평가하는 방법이고, 자, 성과를 평가한다. 그 업무를 통해서 결과가 뭐지? 성과가 있었나라는 거. 그래서 투입된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측정된 효과가 있었냐예요. 성과 평가라는 것. 예방접종 사업을 한다. 그럼 실제 예방접종 건수를 몇 건을 실행을 했는지. 뭐 예방접종 사업에서 노력이라면 예방접종 홍보활동과 관련된 노력이 들어가겠죠. 예방접종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걸 통해서 실제 예방접종 사업이 몇 건이 이루어졌는지, 그게 결과가 되는 거죠. 예방접종은. 자, 결핵 발견을 위해서 방사선 촬영을 몇 명을 했는지가 노력이었다면 그걸 통해서 몇 건의 환자를 발견했느냐, 그게 바로 성과가 되는 거고요. 성과의 충족량이라는 것은, 자, 앞에서 성과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몇 건의 성과가 있었어, 몇 건의 예방접종이 있어서 그 결과만 봤다라면은, 성과의 충족량은요, 그 결과가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양만큼이 되느냐, 성과가 충분하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핵 발견을 위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몇 건의 환자를 발견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발견해서 한 작업들이 실제 그 지역사회의 어떤 결핵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 관리를 위해서 충분한 양이냐, 지역사회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하냐라는 것까지 보는 게 성과의 충족량이고요. 효율성이라고 하면 항상 투입 대비 산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력, 시간, 비용을 투입해서 얻은 결과가 경제성이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투입 대비 산출이 괜찮으냐. 그래서 결핵 환자 발생 예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 비용이 충분히 가치 있게 쓰였는지까지 보는 게 효율성이에요. 자, 마지막에 업무 진행 과정이라고 하면은, 자,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 이거는 우리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보건교육을 하거나 보건사업을 할 때 과정 평가한다라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실제 교육하는 과정을 보고 확인하는 거죠.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을. 그래서 그 과정 평가예요. 자, 결핵 발견 사업을 위한 관찰, 그 결핵 발견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쭉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직접 과정을 살펴봐요. 자, 했는데 결핵 발견 사업을 위한 보건소의 사업이 보건소에서만 이루어졌다. 만약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건소에 와야지만 엑스레이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해. 왜 저조하지? 사람들이 오기가 힘드네. 그러한 진행되는 과정 자체를 보는 거예요. 자, 바빠서 못 오는 사람들이 더 많고, 또 오는데 뭐 시간도 걸리고 와서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성과가, 그 과정이 적절하지 않아서 성과가 충분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판단이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과정에서 업무 진행 방식을 좀 바꿀 수가 있겠죠. 어떻게? 찾아가서 하는 거죠. 노량진 학원가에 와서 간이 검사소 설치해놓고 지나가면서 와서 들려서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변화를 위해서 과정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미국 공중보건협회의 평가 항목인데, 미국 공중보건협회는 사업의 적합성, 사업의 충족량, 사업의 효과성,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과 부수적 효과다, 이렇게 5가지를 제시를 했죠. 사업의 적합성, 우리가 선정한 그 사업이 적합한 거냐, 우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이 사업을 했겠죠.
그 사업이 적합한 거냐, 정말 그 사업이 꼭 필요했느냐, 여러 문제 중에서 그 사업을 선정한 정당성이 있느냐라는 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 결정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사업의 충족량,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사업이 투입이 됐느냐, 사업의 양이 충분하냐라는 것, 사업의 효과성,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목표를 달성했느냐, 효과가 있었느냐, 또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적절했냐, 낭비는 없었냐, 효율성에 대한 개념, 마지막으로 부수적인 효과, 사업의 부수적인 효과는 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그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효과가 긍정적인 걸 수도 있고 부정적인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게 사업의 부수적인 효과를 확인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고 갈 건데, 요거는 여러분 자료 이어서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료, 심화이론 자료 나가는 거에 보시면 제가 페이지, 교재 페이지를 다 기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나간 자료의 내용이 교재 어느 부분에 같이 연관 지어서 보셔야 될지를 표시를 해둔 거니까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되고, 이 보건사업, 지역사회 보건사업 기획 전략이라고 해서 사회생태학적 모형이라는 건데, 요 내용은 기존에 거의 출제된 적도 없고 뭐 그런 내용인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보건행정 문제에 요게 서울시 경기도였나? 서울시였던 것 같아요. 보건행정에서 요 문제가 하나 출제가 돼가지고 요거 내용을 좀 추가로 보려고. 얘는 내용 자체가 어디에서 온 거냐면은 보건사업기획이라는 교재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보건사업 기획이라는 이제 기획만 또 다루는 그러한 그 이론서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보건사업 기획을 할 때 전략적으로 잘 이제 사업을 짜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선순위만 정하는 데만도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었는데 사업 전략을, 기획을 짜는데도 전략이 되게 많아요, 사실. 이 모형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업 보건 기획을 하는 모형들이 있어요. 다양한 모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요게 나와서 하나를 가져온 거고, 사회생태학적 모형적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것은, 이 사회생태학적에서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것들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한 가지만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또 환경과 그 사람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구분을 해서 결국 포인트 뭐냐면 개인, 환경, 건강 여기 사이에 상호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환경과 건강 사이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구분을 해서 확인하겠다. 그래서 이 사회생태학적 모형에서는 개인 또는 집단의 이렇게 나오는 행태가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서 또는 개인 간의 관계나 1차 집단 사이에서, 조직 안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정책 사이에서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구분을 해서 어떤 내용들이 그 분야에 들어가야 될지를 구분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개인이라면 개인에게 맞는, 개인과 어떤 관계라면 그 관계에서 맞는, 조직이라면 조직에 맞는, 이거 뭐랑 조금 유사성이 있냐면 여러분들 보건교육할 때 보건교육에서 건강 행태와 관련된 모형들 중에서 왜 우리 뭐 있었죠? 건강 행태 모형에 뭐 있었어요? 인지조화론 있었고, 건강 신념 모형이 있었고, 또 뭐 있었어요? 합리적 행위론 있었고, 계획된 행위론 있었고, 또 계획 이렇게 단계별로 설명한 게 뭐예요? 그렇죠. 범위론적 모형 또는 행동변화 단계 모형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얘네들은 다 어떤 차원의 모형이다라고 했죠? 개인적 차원의 모형이었고, 사회인지이론 동기화 면담은 개인 간 차원의, 사회인지이론이 뭐였어요? 개인과 환경과 행동의 어떤 상호작용을 설명, 비슷한, 거기서 유사한 맥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단 차원에서의 모형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결국 같은 맥락인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건강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 주변과 개인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는 지역사회 차원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보건사업 기획의 모형, 전략을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 내용들,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은 요것들, 어떤 조직과 공식적, 비공식적인 조직의, 여기 규칙인데, 자, 규칙과 규제, 이러한 요인들은 어떤 차원으로 해당이 되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조직 요인을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됐거든요.
규칙과 규제. 그래서 개인적인 요인이다. 개인의 지식, 태도, 행동, 개인의 기술, 개인의 특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보건사업을 기획할 때 이런 데를 공략을 해야 되겠죠. 지식을 변화시키고 태도를, 보건교육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개인 간 관계가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행동 변화가 꼭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냐? 그게 아니라 주변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러니까 가족, 직장 동료, 친구 이런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사회 관계망, 나의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영향과 관련된 부분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조직 요인, 그 조직 안에서의 어떤 기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규칙, 규제 이런 것들에 또 영향을 받겠죠. 자, 여기 금연구역이에요. 뭐 이런 것들 다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그 차원에서의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지역사회 요인이다. 지역사회, 우리 어느 일정 지역사회 경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안에서의 어떤 관계들, 그 다음에 정책, 정부가 만든 정책과 법에 의해서도 또 영향을 받게 된다 해서 다양한 차원으로 구분을 해서 제시한 모형이 사회 생태학적 모형의 보건사업 기획 전략에 해당이 돼요. 이러한 내용이 있다 정도까지 보시고, 자, 다음에 역사로 넘어가 볼게요. 공중보건의 역사로 넘어가면은, 자, 이제 공중보건, 여러분들 우리 처음 수업 시작할 때는 공중보건 처음 배울 때는 그거 언제 다 외우나 했는데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다 있어요. 시기 구분이 다 되어 있죠. 어떻게? 고중, 여학발에서 고대기? 언제까지? 뭐 500년, 기원전부터 500년까지, 중세기는 500년부터 1500년까지, 여명기는 1500년부터 1850년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근대기가 1850년부터 1900년, 현대기 발전기가 1900년 이후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양한 학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가 그걸 계속 반복을 해서 머릿속에 거의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 고대기 하면은 가장 특징적인 거 장기설 누구예요? 히포크라테스의 장기설.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장기설은 질병 발생의 원인을 뭐로 보고 있다? 환경. 그래서 나쁜 공기가 들어와서 질병에 걸린다. 또 한 가지 사체액설이 있었죠. 사체액설은 뭐예요? 우리의 몸은 4가지 체액으로 이루어져 있고 걔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건강한 거고, 결국 장기설과 연관이 되는 게 뭐예요? 나쁜 공기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그 4가지 체액의 조화를 깨뜨려서 질병이 발생한다. 사체액이 균형이 깨진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대기에 또 하나 생각한다면 갈렌, 로마의, 자,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였다면 로마로 넘어오면은 이제 갈레누스가 장기설을 계승을 했고요. 또 갈렌은 하이젠, 위생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을 했죠. 중세기로 넘어오면은 전염병이 유행이 됐고, 특히 14세기에 징기스칸의 유럽 정벌과 함께 뭐가 페스트가 대유행하면서 유럽 전역의 페스트 대유행, 그 시기가 1347년부터 48년 사이에 유럽 인구의 거의 절반이 사망을 한 거고, 자,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검역이라는 양식이 뭔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 때문에 우리 동네에도 질병이 도는 것 같아 라고 해서 검역이 생겼고, 그래서 1838년에 프랑스에서 최초로 검역법이 제정이 되고 검역소가 설치가 됐던 역사적 사건들. 근세기, 여명기로 넘어가면은 산업혁명, 르네상스와 함께, 자, 이 시기에는 어떤 주요 업적들이 있었냐? 우선 문예부흥,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처음부터 뭔가 어떤 의학적인 기술이나 과학이 쭉 발달하고 뒤로 갈수록 산업혁명으로 이루어지면서 인구 집단의 건강 문제까지 연결이 되는 시기가 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1842년, 48년 그 시기에 와서야 공중보건 사상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여명기를 공중보건 사상이 싹 튼 시기다, 시작된 시기다라고 하는 것은 산업혁명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국가적인 대처를 하자라는 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끝이 공중보건 사상의 시작이었죠. 여러분들 자료에는 좀 핵심, 특히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만 요약을 해드렸어요. 되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근데 최근에 보면은 점점 늘어나요. 시험 문제에 집어넣는 학자들이 정말 어디서 그렇게 잘도 찾아다 내는지 참 대단해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거의 한두 건이고, 대부분은 거의 빈출되는 학자들 사이에서 거의 나와요. 그리고 보기 넷이 다 모르는 사람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1명 정도 껴있기 때문에 나머지 학자들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시험 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 중에서 존 그란트 하면은 최초의 보건 통계 시작한 사람이죠. 그래서 보건 통계와 관련된
업적이 그란트 1662년이었고요. 라마치니의 노동자 질병론 1700년에 노동자 질병론 직업인의 질병이라는 저서를 편찬해서 산업보건에 이바지했고, 그다음 요게 교재에 없고 여러분들 인구보건에서 나온 내용인데 요것도 좀 중요해서 같이 넣은 게 스웨덴에서 최초의 국세조사가 1749년에 있었어요. 이거 인구보건에서 여러분들 했던 내용인데 기억 안 나죠? 나나요? 났나 보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공중보건 역사랑 같이 묶어서 시험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1749년에 최초의 국세조사가 있었고, 자, 요한 피터 프랭크, JP 프랭크 하면은 독일의 전의사 경찰 체제, 보건 행정 체계를 확립했다. 자, 전의사 경찰 체계라는 건 책 이름이죠. 그래서 보건학 최초의 저서라는 거, 이게 보건학 최초의 저서를 발간을 했고요. 제너의 우두종두법 1798년. 그리고 에드윈 체딕의 열병 보고서가 1837년에서 38년 사이에 열병 보고서가 먼저 나온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다시 나온 게 노동자 위생 상태 보고서가 1842년에 작성이 됐고요. 자, 그 이후에 영국에서 최초로 공중보건법이 제정이 됐다. 1848년. 그래서 공중보건 사상이 싹튼 거고, 근대기 확립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세균 학살기라고도 하고 미생물 병인론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파스테르 코우의 균 발견이 쭉 있었고, 자, 이 시기에 시작을 알리는 학자는 존 스노우였어요. 콜레라의 역학조사를 통해서 최초의 기술 역학을 1855년에. 그래서 그동안은 이때까지도 계속 장기설이 팽배했었죠. 그래서 질병은 나쁜 공기가 감염되는 거야, 공기에 의해서 걸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역학조사, 기술 역학을 통해서 뭐라고 확인을 해요? 뭔지 모르지만 물이 원인이었어. 그래서 이 물에 있는 무언가에 의해서 사람들이 감염돼서 걸린 것 같아 라는 것을 입증을 함으로 인해서 장기설이 틀렸어 라는 걸 좀 증명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설의 허구성을 알리는데 공헌을 했다라고도 보기도 하고요. 페텐쿠퍼 하면은 실험위생학, 그래서 위생학 교실을 개설을 하면서 환경위생에 대한 강조를 했었던 사람이고, 파스테르와 코우 어떤 병원체들을 많이 발견을 했죠. 파스테르 하면은 저온살균법, 그 다음에 다콜레라균, 광견병, 항혈청 등, 그리고 코우는 탄저균, 파상풍균, 결핵균, 콜레라균 등을 발견을 했죠. 자, 그 이후에 비스마르크 하면은 노동자 질병보호법 1883년이죠. 비스마르크는 그래서 독일에서 그 최초의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인 사회보험을 시작을 하면서 역사적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프킨 있는데, 하프킨은 콜레라 백신 개발한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자, 하프킨은 그래서 파스테르 연구소의 파스테르 제자였고, 자, 그 이후에 이 백신을 개발을 해서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는 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죠. 자, 넘어가서 현대기 발전기로 가면은 1900년대 이후에 국제보건기구가 발족이 됐고요. 사회보장제도도 이 시기에 급격히 발전이 되어 갔고, 그래서 1948년에 세계보건기구가 발족하면서 1978년에 알마타 선언, 그리고 1986년에 오타와 헌장까지 이 시기에 쭉 이루어지게 되죠. 자, 이게 일반적인 공중보건 역사고요. 거의 공중보건학 교재나 보건학 행정학 교재나 거의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또 책마다 또 행정학적 역사로 봤을 때 뭐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거는 어떤 것을 중심으로 역사를 나누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자료로 나간 게 중상주의 시대와 계몽주의 시대, 그리고 산업혁명과 위생개혁 운동기, 이렇게 나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뭘 가지고 나눈 거냐면은 그 시기에 중요했던 게 뭔지를 가지고 나눈 역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상주의라고 하면 뭐예요? 상업을 중요하게 여겼던 시기예요. 돈이 최고였던 거죠. 그래서 상인들의 어떤 무역 활동, 해상 무역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고요. 어떤 이러한 고시기, 그래서 항해가 주로 바다 건너가는 항해가 어떤 신대륙 개발하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계몽주의는 아니야, 그렇게 돈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인권이라던가 사람에 대한 가치라던가 그런 게 깨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계몽주의고요. 자, 그러다 이제 과학이 이 시기에 쭉 발달하면서 산업혁명과 함께 어떤 문제가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
공중보건적인 문제들, 인구 집단의 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산업혁명과 함께 위생을 개혁하자, 이러한 운동이 시작된 시기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시기가 1500년부터 1760년까지를 중상주의, 그 다음에 1760년부터 1830년까지를 계몽주의, 그 다음에 그 에드윈 체딕에 의해서 이제 공중보건에 대한 사상이 싹튼 시기를 여기로 묶어서 1830년부터 75년까지를 위생개혁 운동 시기로 하고요. 요 뒤를 이제 확립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구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상주의 시대에는 뭐 특징들, 그래서 이 시기에 특히 매독이 특히 문제이기도 했고요. 접촉에 의한 감염병이죠. 그 성병. 그다음에 17세기 초에는 불황, 기근으로 인해서 영양결핍, 그러면서 비타민 D 결핍으로 구루병 어린이들에게, 그리고 15에서 17세기 바다 해상무역이 활발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떤 전쟁과 관련돼서도 이렇게 많이 이제 군인이나 또는 선원들이 배를 타고 3개월, 4개월 항해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그들에게 발생된 건강 문제가 괴혈병. 자, 이 시기에 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사람들에게 비슷한 건강 문제가 생기니까 전염병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괴혈병에 대해서는 그 선원들의 흑사병이라고 불렀어요, 이 시기에. 왜냐하면 배가 나갔는데 어느 날 그 배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선원들이 다 입에 피를 흘리고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흑사병 같은 걸 생각을 한 거죠. 바다에서 유행하는 흑사병이다. 근데 여러분, 우린 역학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니야, 이거 전염병 아니고 음식이 문제야라고 그걸 어떤 비교의 개념을 적용을 해서 확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린드라는 의사였어요. 린드라는 의사가 이상해. 선원들은 걸리는데 누구? 선장이라던가 또는 뭐 장교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안 걸린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렇지? 라고 봤더니 먹는 음식이 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원들은 주로 이제 그 건조한 식품들 이런 것만 먹고 신선한 야채, 과일 공급할 수가 없었겠죠. 배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누구는 라임을 먹여보고 한 집단은 오렌지를 먹이고 한 집단은 시금치를 먹이고 한 집단은 뭐 견과류를 먹이고 이런 식으로 쭉 해봤더니 그런 신선한 야채 와 과일이 예방 효과가 있더라라는 걸 밝혀낸 사람이고, 라마찌니의 산업보건은 여기로 들어가야 1700년이었으니까 중상주의 시대로 들어가야 되고요. 계몽주의 시대, 뭔가 의식이 깨어나서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볼 사람이 필리핀의 정신질환자들을 쇠사슬로부터 해방시킨 사람이죠. 그다음에 환경위생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도 많이 강조가 되기 시작했고요. 독일의 위생경찰 개념, 그래서 누구예요? 플랭크에 의해서 그 보건학 교재가 만들어지면서 집필이 됐고,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을 먼저 확보하는 게 국가의 의무 역할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이게 식민지 이제 지배를 많이 하면서 하나의 식민지를 건설할 때마다 제일 먼저 프랭크가 주장한 건 뭐냐면, 하나의 식민지를 건설했을 때 제일 먼저 뭘 확보해야 되냐? 그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을 먼저 확보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원래 시작은 거기에요. 제너의 우두중두법 1798년 이니까 계몽주의로 들어가죠. 그리고 산업혁명 위생개혁의 시작은 에드윈 체딕, 그래서 노동자 위생상태 보고서와 영국의 공중보건법 제정을 가장 핵심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여러분들. 교재에 그 자료에 보시면은 제가 박스 안에다 뭐 하나 더 넣어놨고, 요거 제가 아마 기본이론 할 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던 거 같기도 한데, 그래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요즘 워낙에 예방의학 교재에서 이제 보건연구사 같은 경우는 워낙 예방의학에서 출제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더 보셔야 되고, 공중보건에도 가끔씩 예방의학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들어와요. 근데 예방의학 교재에서는 역사를 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476년부터 참 구체적으로 구분했죠. 1453년까지를 중세기로. 그래서 이 시기에 패스트가 유행하고 검역수, 접촉점, 뭐 이건 크게 차이 없어요. 어차피 1500년이나 1453년이나 뭐 그 시기 중세기로 보면 되고,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 문예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1453년부터 750년 중간으로 끊었죠. 그래서 어떤 문예혁명이 일어나서 그 시기가 프라카스토로나 레베누크, 라마찌니, 뭐 그란트, 그다음에 윌리엄 패티 같은 사람들이 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최근에 사실 공중보건에서 패티에 대한 그 내용이 거의 안 다뤄지거든요. 근데 최근에 패티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 보건연구사 쪽에서 한번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2018년 공중보건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어요. 근데 이 패티는 제가 그 기본이론에서도 얘기했지만, 보건행정 어떤 교재에서는 그냥 윌리엄이라고 해요. 그냥 윌리엄. 그 어떤 시험 문제는 그냥 패티라고 나와요. 또 그 누군지 모르는 거지, 그러면은.
그래서 윌리엄 패티고 패티라고 나올 수도 있고 윌리엄이라고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재마다 또 표기한 내용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근데 누구냐면 이 사람은요, 존 그란트의 친구예요. 친구라기보다는 존 그란트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런 보건통계 최초 업적을 세웠지만 원래는 그런 학자가 아니고 무슨 그 상인인가 그랬어요. 좀 이제 그런 막일하고 막 그러는 사람인데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제 장사를 해서 이렇게 되게 능력이 있어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학구열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너무 하고 싶고 그래서 주변에 이제 돈을 많이 벌면서 친한 학자들이 생겨서 학자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그 친구가 이제 윌리엄 패티예요. 그래서 윌리엄 패티가 그러면 네가 연구를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런 사람들의 출생과 사망에 대해서 네가 좀 조사를 해서 논문을 좀 만들어봐 해서 그런 걸 배운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걸 배워서 만든 게 그 인구 사망, 출생과 사망에 대한 기록표를 해서 최초의 보건 통계를 발표한 거예요. 그 영향을 준 게 패티예요. 그래서 친구인 이거 실제 교재, 예방의학 교재 이렇게 나와요. 친구인 그라운트에게 조언해서 그로 하여금 사망에 관한 자연적, 정치적 재관찰이라는 사망 통계를 저술하게 영향을 준 사람이 윌리엄 패티예요. 근데 시험 문제에 설마 이 내용이 나온 건 아닐 거고, 그다음에 그럼 윌리엄 패티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보건 통계에 대한 어떤 학식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겠죠. 그래서 인구, 사망, 질병, 생리적 통계 이런 거에 대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눈에 들어오는 구체적인 최초의 뭐 막 이런 게 있는 사람은 아니고 이제 고시대 그런 것들을 연구하던 사람이어서 그라운트에게 영향을 줘서 이제 그렇게 보건 통계까지 이어지게 한 사람이고요. 사실 윌리엄 패티 같은 경우는 주로 이거 중요한 시험 보기 뭐 이렇게 이 사람의 업적을 확인하는 그런 문제로 나온 게 아니라 약간 그냥 나머지 잘 모를 만한 그 정답 아닌 것 중에 하나로 나온 그런 주요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근대기를 1750년부터 19세기 후반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예방의학 교재는 이렇게 근대기를 1750년으로 나누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필리핀의 호메스 하면 뭐예요? 산육열혈 예방에 힘쓴 사람이죠. 그다음에 프링글, 뭐 프랭크 등등, 그다음 국세조사 있었고 제너 우드 종두법, 요거 여러분들 교재에 다 있는 학자들이니까 요 사람들이 다 1750년 요 시기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파르는 누구예요? 이거는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디서 봤냐? 역학에서 했었어요. 역학에서 인구 동태 등록지 확립한 사람이다. 그래서 보건통계와 관련돼서 역사에서 봤던 사람이 파르거든요. 영국 통계청, 영국 통계국에서 사망 원인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인구 동태 등록제를 확립한 사람이 파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때문에 제가 요거까지를 알려드린 이유가 뭐였냐면은 최근에 출제됐던 그 지역에서 어디 나왔던 문제 중에서 약간 이런 식의 문제가 있어요. 근대기의 업적에 대한 내용으로 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거기에 보기에 에드윈 체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공중보건법 제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근대기에 있는 사건 하나 더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누구였냐면 누구였지? 완전히 앞쪽에 뭐 레베누크나 뭐 이런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다 이런 뭐 어디있지? 에드윈 체딕이나 공중보건법 다 여명기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정답이 없는데 그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그럴 때는 조금 융통성을 발휘를 해야 되는 게 근대기를 나누는 기점이 에드윈 체딕이나 공중보건법 제정은 1842년, 48년 막 요 시기란 말이에요. 30년대. 그러니까 1800년 거의 근대기 바로 직전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재마다 구분하는 시점이 조금 달라지면은 요게 뒤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여지를 좀 두면은 확실하게 아닌 거, 가장 위에 있는 거, 연도선으로 봤을 때 여명기 완전 초기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그럴 때는 정답으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 연대를 다 구분하세요라는 취지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분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애매하게 나왔을 때는 좀 더 정확한 명확한 것들로 답을 가시면 된다. 융통성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요 구분을 알려드린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막 얘 나눠서 구분하고 얘 나눠서 구분하고 그렇게 하기엔 너무 공부량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융통성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또 우리나라의 역사 이어서 볼게요.